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폭스바겐이 파사트 GT를 앞세워서 한국에서의 판매를 재개했습니다. 디젤게이트 이후에 한국에서의 모든 활동을 접었던 폭스바겐이 이제 이 차를 앞세워서 본격적인 판매 재개를 선언하고 나선 셈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여전히 디젤 엔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유럽형 모델입니다. 이전 파사트는 미국형 모델이었죠. 190마력짜리 2.0 디젤 엔진의 6단 더블 클러치 변속기로 파워트레인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폭스바겐이 대표적인 중형 패밀리 세단 파사트 GT를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제법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군요. 차체 길이는 전보다 줄었는데 휠베이스를 늘려서 특히 뒷좌석 공간을 좀 더 넓힐 수 있었다고 폭스바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 앉아보니 역시 중형 세단의 미덕, 특히 뒷좌석에서는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패밀리 세단으로서 충분한 공간 확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센터 터널이 너무 높네요. 제 손바닥 높이보다 더 높게 센터 터널이 들어와 있어서 뒷좌석 가운데 공간은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머리 위로 주먹 하나가 들어가기엔 너무 좁은 공간이고요. 손바닥이 여유 있게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만 남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았을 때 다리는 벌려 앉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휠베이스를 조정해서 얻은 실내의 공간을 센터 터널이 상당 부분 갉아먹고 있습니다. 센터 터널 때문에 그 공간의 제약을 좀 더 받게 됐다라는 얘기죠. 자, 센터 터널이 이렇게 높게 들어온 것은 사륜구동 모델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포모션 트림을 위해서는 또한 센터 터널을 아예 없애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사트 GT와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중형 세단, 국산 중형 세단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바닥 공간이 평평하죠. 센터 터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뒷좌석 공간의 효용성은 소나타가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실내는 제법 고급스럽게 꾸미려고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우드 트림,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게 되죠. 이 우드 트림은 앞좌석 공간과 이어지면서 실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품어 안는 그런 구조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법한데요. 암레스트는 내리면 이렇게 두 개의 컵홀더가 세로로 배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마저 내리면 스키스루로 사용할 수도 있는 넓은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뒷좌석 공간을 위한 송풍구가 있고요. 공기 조절 장치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 12V 전원구 하나가 들어와 있고요. 뒷좌석 시트는 6대4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접히고요. 이쪽이 이제 같이 묶어서 6대4로 이렇게 접힙니다. 완전히 접게 되면 트렁크 공간과 뒷좌석 공간을 함께 사용을 해서 좀 더 화물칸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앞좌석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으로 앉았습니다. 역시 운전석에서부터 조수석을 둘러싸는 공간은 이렇게 우드 트림이 감싸 안고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12.3인치 모니터로 계기판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8인치 모니터가 내비게이션 모니터로 센터 페이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 버튼이 있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흰색, 단색으로 표시되고 있어서 조금 단조로운 감은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센터 페이시아 상단에 디지털 시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아날로그 시계는 자동차에서 어떤 고급감을 끌어내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차 중형 세단이죠. 대중 브랜드의 중형 세단인 만큼 아날로그 시계를 통해서 어떤 극한적인 고급감을 끌어내기보다는 차의 분위기를 좀 더 끌어올리는 정도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속 레버는 6단 DSG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 변속기를 조절할 수 있는 변속 레버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밀면 수동 모드가 되고요. 위로 밀면 시프트 업, 밑으로 당기면 시프트 다운이 됩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사용자 설정, 인디비듀얼이죠. 이렇게 4개 모드가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렇게 모니터를 터치해서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버튼을 통해서 조작하던 방식에서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버튼을 통해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미러링을 통해서 스마트폰 기능을 차와 연동시킬 수가 있는데요. 좀 앱을 내려받아서 작동시켜야 되는 좀 불편함 혹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차의 디자인 잠깐 보시죠. 전체적으로 앞모습은 넓고 낮은 그런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도 가로 중심의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넓어 보이고요. 또 낮은 프로파일을 적용을 해서 앞에서 이 차를 딱 보게 되면 이 차 넓고 낮다라는 인상을 확실하게 받게 됩니다. 뒷모습 역시 그렇죠. 역시 가로 중심의 어떤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의 단정한 뒷모습, 그리고 범퍼 아래 노출된 두 개의 트윈 머플러 등을 적용을 해서 아주 단정하고 중형 세단의 품격을 가진 그런 뒷모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오디오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음질이 그 미세한 숨결까지 살아있죠. 아주 제법 고급스러운 그런 음질을 들려줍니다. 삐 소리 이후 말씀해 주세요. 서울역 안내해줘. 분석 중입니다. 비슷한 발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번째를 선택할까요? 첫 번째. 첫 번째. 몇 번째 결과로 안내를 할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음성 인식을 종료합니다. 삐 소리 이후 말씀해 주세요. 서초구 맛집 찾아줘. 분석 중입니다. 비슷한 발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번째를 선택할까요? 세 번째. 세 번째. 몇 번째 결과로 안내를 할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음성 인식을 종료합니다. 네, 이렇게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음악도 같이 들을 수 있겠죠? 삐 소리 이후 말씀해 주세요. 블루투스 오디오. 분석 중입니다. 비슷한 발음의 주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번째로 선택할까요? 취소.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음성 구만. 음성 구만. 음성 인식을 종료합니다. 삐 소리 이후 말씀해 주세요. FM 93.9. 분석 중입니다. 비슷한 발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번째를 선택할까요? FM.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FM.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음성 구만. 음성 구만. 음성 인식을 종료합니다. 삐 소리 이후 말씀해 주세요. 라디오. 분석 중입니다. 비슷한 발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번째를 선택할까요? 음성 구만. 음성 구만. 음성 인식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음성 인식은 내비게이션 목적지만 세팅하게 되어 있네요. 블루투스 오디오, FM 뭐 이런 그 명령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전화 한번 해볼까요? 삐 소리 이후 말씀해 주세요. 정향에게 전화. 분석 중입니다. 첫 번째 안내 등을 말하세요. 음성 구만. 음성 구만. 음성 인식을 종료합니다. 네, 이렇게 음성 명령 시스템은 내비게이션 목적지 세팅에만 적용이 됩니다. 음악을 듣거나 전화를 걸거나 뭐 라디오를 설정하거나 하는 데는 음성 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계기판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혹은 내비게이션 표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계기판의 내비게이션 그 목적지 진행 방향이 표시가 되죠. 효율성은 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계기판이 아주 좀 복잡해졌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계기판에 표시되면서 운전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시하는데 글쎄요, 좀 어지러운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제시동의 느낌 그렇게 거칠지 않습니다. 중형 패밀리 세단의 그런 그 느낌을 크게 해치지 않게 제시동은 제법 부드럽게 걸립니다. 자, 아주 여러가지 주행보조 장비들을 갖추고 있죠. 이 차에는 레인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백 워닝 어시스트, 프론트 어시스트, 아주 다양한 그 드라이브 어시스트, 운전자를 지원하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모두가 하나같이 어시스트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늘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죠. 운전의 책임은 결국 운전자에게 있고요. 이런 여러가지 운전 보조 시스템은 단순히 말 그대로 보조장치일 뿐이다 라는 거죠. 운전은 운전자가 하는 겁니다. 자, 레인 어시스트, 결국 차선 유지 보조장치인데요. 여기에 엘카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레인 어시스트가 결합이 돼서 에이다스, 반자율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세팅을 해볼까요? ACC 어댑티브 크루즈 됐고요. 셋 됐습니다. 지금 속도가 77km에 세팅이 됐네요. 약 80km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80km로 쭉 속도를 올리고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갑니다. 약간 속도를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을 직접 제어하세요 라는 안내가 뜨죠. 일정 시간이 지나는 동안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으면 이런 경고가 뜹니다. 시속 100까지 속도를 올렸고요. RPM은 약 1600 정도 마크를 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주행 모드를 노멀로 가봅니다. 마찬가지고요. 스포츠 모드, 인디비듀얼, 사용자 설정 이렇게 되는데요. 큰 변동은 없죠. 자,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시프트 다운이 가능합니다. 변속 레버를 바깥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빼면 스포츠 모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행의 느낌을 즐기면서 변속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주행 모드를 이 버튼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인디비듀얼, 사용자 설정,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주행 모드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90 정도의 속도로 순항하고 있는데요. 아주 살짝 차창을 부딪히는 바람 소리 정도가 들립니다. 계기판은 이렇게 아주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면서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를 쏟아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왼쪽에 RPM, 오른쪽에 속도를 기본으로 해서 출발부터의 기본 연비, 연료 소비량이 나오고요. 그 아래 변속기, 오른쪽에 현재의 속도뿐 아니라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현재의 속도, 연료 게이지, 그 밑으로 이제 레인 키핑 어시스트와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의 작동 유무, 이렇게 아주 많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떠 있어서 좀 어지럽습니다. 이런 정보들까지 일일이 다 필요할까? 혹은 늘 상시적으로 떠 있어야 될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죠. 이 차에는 아주 다양한 그 운전 보조 시스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론트 어시스트가 있는데요. 자, 시속 5km에서 210km 사이의 구간에서 센서를 이용해서 전방 160m까지의 구간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위험이 있다, 충돌 위험이 있다, 혹은 앞에 어떤 비상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 두 단계로 운전자의 경보를 주는데요. 첫 번째는 시청각 경보죠. 소리와 알랏, 소리와 경고 등으로 이제 경고를 주고요. 2단계로는 차 자체가 운전자가 제동을 하면 좀 더 강한 제동을 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가 대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이제 프론트 어시스트 기능이 있고요. 다중 충돌 방지 시스템도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시속 10km까지 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가 2차로
2차 충돌 혹은 2차 사고를 막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계기판은 12.3인치 TFT LCD 모니터를 기본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재밌는 것은 계기판에 가림막이 없습니다. 그냥 모니터에 직접 손이 닿습니다. 그렇다고 터치 스크린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게 참 깔끔하다, 깨끗하게 잘 보인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림막이 없는 거죠. 가림막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른거리는 반사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아무래도 덜 깨끗하게, 덜 선명하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대신에 가림막이 있으면 먼지가 앉는다든지 이렇게 손때가 묻는다든지 하는 일은 없겠죠. 가림막이 없어서 먼지가 지금 벌써 안에 많이 들어앉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해서 190마력 40.8kgm의 토크, 제법 강한 힘을 가진 중형 패밀리 세단인데요.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자, 킥다운을 걸어봅니다. 가속 페달에 킥다운 버튼이 있네요. 쭉 힘있게 쭉 뽑아 나갑니다. 자, 패들 쉬프트가 있어서 스티어링 휠을 쥔 채로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 제법 올라오는데요. 자, 계기판을 통해서 변속 시점을 알려주고 있고요. 수동 변속을 하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이 차를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약간 왼쪽으로 굽은 길입니다. 차로를 읽으면서 돌아 나가죠. 자, 오늘 아주 뿌연 날입니다. 안개가 꼈고요. 거기다 미세먼지가 더해져서 오늘 아주 대기 질이 아주 안 좋은 날입니다. 폭스바겐 파사트를 시승하면서 이런 날씨를 만나게 되니까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디젤 엔진이죠. 하필 폭스바겐은 한국 시장에 재진출하면서 굳이 디젤 엔진을 일본 타자로 내세웠을까요? 오기일까요? 아니면 자존심일까요? 어쨌든 조금 더 부드럽게 친환경 모델을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가솔린 엔진 차를 내세운다든지 했으면 좀 더 부드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폭스바겐은 보란듯이 다시 2.0 디젤 엔진을 앞세워서 한국 시장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동차 시장에도 어떤 시대 정신이 있다면 디젤의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나가야 되지 않겠나요? 폭스바겐은 이미 어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도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고 굳이 디젤을 고집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많은 카드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젤 엔진을 앞세워서 한국 시장에 재진출한 것은 의외이고 한국 시장을 조금 우습게 보는,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레인 어시스트를 작동을 시키고 쭉 가고 있습니다. 앞에 차 하나 두고요, 그냥 차분하게 쫓아가니까 상당히 안정감 있게 편안한 주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달리는 차 바로 뒤에 붙어서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와 레인 어시스트 기능을 활용을 하면서 가면 아주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차선을 잘 잇고 있습니다. 잘 잇고 스티어링 휠이 조향에 개입하면서 차의 진행 방향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좀 속도를 내보면 어떨까요? 자, 한번 다시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길인데요. 조금 지나서 오케이. 자, 차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약 110km 정도의 속도에서는 차로를 유지를 못하네요. 좀 급한 코너에서는 아무래도 정확하게 차선을 유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블 클러치가 기어 변속을 빠르게 하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1, 2, 3단의 변속에서는 제법 빠른 기어 변속까지 느낄 수가 있네요. 내친 김에 좀 더 달려보도록 하죠. 자, 아주 극한적인 속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앞창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제법 크게 들리고 엔진 소리는 의외로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는 좀 파묻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약간의 떨림이 전해지고요.
아주 극한적인 속도에서 바람 소리가 제일 도드라지게 들립니다. 자, 이제 앞차와 가까워지면 이런 제동하라는 비상등이 경고가 되고요. 충분히 운전에 주의하면서 테스트를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런 더블 클러치 변속기는 수동 변속기 대비 12%, 자동 변속기 대비는 약 20% 정도의 개선된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죠. DSG는 성능 면에서도 유리하죠. 변속 순간이 빠르다는 것은 힘의 낭비를 없애주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전에 바로 다음 변속기로 이어가서 좀 더 강한 힘을 빠르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더블 클러치 기어가 효율은 물론 성능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시스템이다 라는 겁니다. 폭스바겐의 차세대 플랫폼이죠. MQB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합리적인 사이즈의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확보한 그런 차체라고 보입니다.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을 했고요. 노면의 충격을 잘 걸러줍니다. 유럽 세단의 그런 하드함이 좀 많이 약해진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렇다고 물렁한 서스펜션은 아닙니다. 유럽 스타일의 하드한 서스펜션이 약해진 느낌, 오히려 그런 것이 이 차의 성격에는 맞지 않나 싶은데요. 중형 세단이고 패밀리 세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파사트 GT의 성격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럼 차의 성격에 맞춰서 그렇게 딱딱한 서스펜션보다는 어느 정도는 승차감을 확보할 수 있게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적용을 했죠. 이번에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무조건 믿기에는 그동안 신뢰의 상실이 너무 큽니다. 무조건 신뢰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스티어링 휠 너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스위치를 끄면 반사판이 들어가고요. 다시 스위치를 켜면 반사판이 드러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뭐 컬러는 아니고요. 흰색 단색으로 표시되지만 잘 보입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쓰임새는 있겠다 싶습니다. 자, 시속 100km를 조금 넘어가면서 윈드실드, A필러 주변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좀 앞바퀴 굴림이죠. 이보다 윗급의 포모션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한 파사트 GT가 있고요. 시승하는 차는 그 바로 아래급 파사트 2.0 TDI 프레스티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전륜구동 모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유로의 끝 판문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완만한 커브를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너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S자 커브입니다. 야, 이거 좀 많이 밟는데도 버텨주는데요. 앞바퀴 굴림이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좀 주저하면서 가속을 하다가 버텨줄 것 같아서 좀 더 강하게 돌아 나가 봤는데 아주 잘 버텨줍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굳이 사륜구동이 아니어도 적어도 코너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통일대교 앞두고 돌아 나갑니다. 언젠가는 유턴하지 않고 직진해서 갈 수 있도록 기원해 봅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주 부드럽고 강한 제동 인상적입니다. 잘 서는데요. 차체에 큰 무리가 가지도 않습니다. 급제동을 했을 때 비상등이 같이 자동으로 들어오네요. 전멸이 됩니다. 운전자가 미처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는 부분을 차가 알아서 작동을 해주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스티어링을 한번 봐야죠. 자, 하나, 둘, 2.8회전 정도 하네요. 스티어링 휠은 2.8회전 정도 합니다. 상당히 딱 좋은 정도의 조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무난한 수준에서 약간 타이트한 그런 정도의 조향비죠. 이렇게 출력 모니터를 보여주네요. 자, 그런 출력 모니터가 있어서 파워트레인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포스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아주 많은 기능들을 센터페시아의 모니터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뉴스도 볼 수 있나요? 뉴스도 바로 볼 수가 있네요. 자,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것, 글쎄요. 운전하면서 이 뉴스를 보면 안 되겠죠. 애플 카플레이, 미러링크,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부분들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빨리 달려도 안정된 자세를 잘 유지해 줍니다. 패밀리 세단이라고는 하지만 좀 울적할 때 기분 내고 좀 달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타이트한 코너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하게 들어왔고요. 앞바퀴 굴림인데도 뉴트럴하게 코너를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밟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앞바퀴 굴림 방식이 이 정도의 코너링을 보인다고 하면 파사트 GT 4모션은 어느 정도일지 조금 더 낫겠죠.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우수한 코너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굳이 사륜구동이 아니어도 상당히 다이나믹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그런 코너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엔진 스탑 시스템은 상당히 거의 어김없이 섭니다. 차가 서면 엔진 스탑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요. 또 필요할 때 알아서 다시 재시동이 걸리죠. 자, 그래서 이 차의 가격 가장 낮은 트림이 4,320만원, 사륜구동 4모션 시스템이 5,290만원이고요 시승하는 이 차 프레스티지 모델은 4,990만원입니다 4,000만원 초반대에서부터 5,000만원대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아주 가볍게 턴을 하는데요. 코너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운전자는 물론이고 차체 스스로도 코너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듯 합니다. 아주 발 올림이, 타이어의 움직임이 아주 가볍습니다. 딱 힘을 딱 받는 순간에 타이어가 딱 버텨줍니다. 자, 패들 시프트가 스티어링 휠에 달라붙어 있어서 패들 시프트를 같이 작동을 하면서 코너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펀트 드라이브, 운전을 하는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형 세단이지만 필요할 때, 좀 울적할 때, 좀 달리고 싶을 때는 좀 마음 먹고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도 제격입니다. 좋은데요? 단도직입입니다. 하필이면 디젤 엔진입니다. 디젤 게이트로 한국 판매를 잠시 중단했던 폭스바겐 아닙니까? 근데 다시 디젤 엔진으로 복귀 신고를 하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썩 개운치 않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센터페시아의 이런 그 유광인 부분은 손때가 많이 묻습니다. 벌써 이제 반사되는 부분에서 손때가 많이 묻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유광보다는 무광 재질을 사용을 하면 손때가 좀 덜 묻게 되거나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번쩍이는 센터페시아는 좀 부담이 갑니다. 자, 뒷좌석 센터 터널은 공간의 효율을 확 갉아먹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륜구동 트림까지 생산해야 되는 폭스바겐의 입장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어쨌든 전륜구동 차의 높게 솟은 센터 터널 때문에 어떤 뒷좌석 공간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은 중형 세단으로서는 큰 약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계기판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올라옵니다. 수많은 숫자와 정보들이 올라와 있어서 정작 내가 필요한 정보가 어디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좀 더 계기판은 단순 명료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물론 있어서 좋긴 합니다만 저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없어도 좋겠습니다. 올라오는 정보가 제한적이고요. 바로 앞에
계기판 바로 위로 올라오는 저 정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로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위치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 이유, 전방 주시를 하면서 굳이 계기판을 보지 않고도 전방 주시를 하는 상태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인데요. 전방 주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기 위해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위치가 좀 더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요. 위치가 계기판에 좀 더 붙어 있어서 그럴 거면 굳이 계기판을 보는 게 낫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굳이 볼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억지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효용성이 낮아 보입니다. 자, 돌아가는 길에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움직이면서 연비를 측정해 볼 텐데요. 늘 그렇듯이 파주 헤이리에서 교대역까지의 코스입니다. 자, 연료 소비량 리셋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이 차의 연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5.1km입니다. 자, 급가속 구출발하지 않고요, 편안하게 이 차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서부터 연비가 21km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냥 정속주행 상태로 쭉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했습니다. 85km로 세팅을 했고요. 자, 자이로를 타고 왔고요. 지금 행주대교를 건너서 행주대교 남단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비가 지금 23km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이제 동작대교 남단까지 또 올림픽대로를 타고 나왔습니다. 이제 올림픽대로를 벗어날 시점인데요. 지금 올림픽대로를 빠져나가는 순간에 연비는 23km/L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수교차로를 빠져나가고 있고요.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금 서초역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약 650m 정도 남겨놓은 위치에서 연비가 22km거든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23을 기록했고 거기 빠져나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약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연비입니다. 적어도 연비 부분에 있어서 실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교대역 내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신호 걸려서 신호 대기에 딱 섰는데요.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연비 22km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연비입니다. 둘, 셋. 출발할 때 약간의 휠 스핀이 일어나네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더블 클러치가 기어 변속을 빠르게 하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1, 2, 3단 변속에서는 제법 빠른 기어 변속까지 느낄 수가 있네요. 190마력 그리고 40.8kgm의 토크는 딱 일상생활에서 즐기기 딱 좋은 정도의 성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중형 세단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여유있고 넉넉한 실내 공간, 필요할 때 강한 힘을 내줄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요. 중형 세단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잘 갖춘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 공백을 딛고 폭스바겐이 다시 이 차를 앞세워서 한국 판매를 재개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에서 좀 더 솔직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시장과 소비자와 소통을 계속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